네, 예제 7-5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 그림에 에어트랙은 이제 마찰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글라이더를 살짝 띄워 놓으려고 에어펌프, 공기 펌프로 바람을 이렇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글라이더가 마찰 없이 이렇게 살짝 떠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기 부양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 M인 글라이더가 처음 속력 V1I로 X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정지하고 있는 질량이 M2. 얘는 이제 질량이 2배죠. 얘는 M이고 얘는 2M인 그런 물체가 되는데 와서 이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M1은 뒤로 이렇게 반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반발이 되는지 확실히 구해보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M1만 움직이고 있었고 충돌 후에는 둘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질량을 대입을 해서 M, 2M을 대입해 준 거고 운동에너지 보존식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럼 운동에너지 보존식 1번, 요 식이 1번식, 요 식이 2번식이죠.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연립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라면 여기 이제 충돌하였죠. 이게 탄성 충돌이라면 상대 속도 운동 가지고도 이 문제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A의 속도를 V1I라고 하고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모르니까 V1F, 얘는 V2F 이렇게 문제를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이런 식을 2번식을 요 식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요 식을 이제 바꿔놓고 푸는 거죠. 어떻게 풀면 2번 물체가 1번 물체를 보면 V1I의 속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 상대 운동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돼요. 보시면 V1I-V2I는 마이너스 V1F 마이너스 V2F 이런 식이 상대 속도 운동식이잖아요. 그런데 충돌 전에 얘는 이제 멈춰 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로로 이렇게 놓고 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V1I는 마이너스 V1F 더하기 V2F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 1번식이 있겠고요. 여기에 2번식, 얘를 2번식으로 놓고 이렇게 이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연립할 필요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그럼 1번식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 1번식이 V1I, V1F 더하기 2 V2F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번 물체에 관한 식은 우변으로, 2번 물체에 관한 식은 뭐 좌변으로 이렇게 놓고 한번 풀자고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2 V1F는 마이너스 V2F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V1F는 마이너스 2분의 1 V2F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를 다시 이제 1번식에 또는 2번식, 1번식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이제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여기 정리를 해볼까요? V1I는 V1F가 마이너스 2분의 V2F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 2분의 3 V2F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V2F가 얼마가 돼요? 3분의 2 V1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식이 바로 구해지게 돼요. 그리고 V1F도 구할 수 있겠죠? V1F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V2F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V1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의 왼쪽 방향, 즉 운동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반발이 되도록 하는 거죠. 요거의 속력을 구해보면 3분의 1 V1I가 되는데 그 방향까지 이렇게 두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V1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제곱하는 이런 2번식을 쓰지 않고 요 식을 쓰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구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고 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예제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원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탄성 충돌인데요.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식 자체를 쓸 의미가 없죠. 쓰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물체가 이제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가 충돌해서 충돌 후에 결합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의 전체 질량이 이렇게 하나의 질량이 될 테고 나중 속도 V도 하나의 속도 V만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운동량 보존식만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은 이제 둘 다 움직이는 경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운동량 보존식만 써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얘만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둘이 결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체가 되겠죠. 이때 운동량 보존식을 써주면 되는 건데 질량이 같다면 속도는 절반이 될 테고 그럼 운동에너지 구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처음 운동에너지의 2분의 1이죠. 처음 운동에너지 2분의 1. 이렇게 해서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운동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교도 해봤습니다. 1차원 탄성 충돌에는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와 충돌 후에 운동에너지가 같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하지만 비탄성 충돌은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이제 결합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운동에너지 또 보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제 7-7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앞에서 이미 풀어봤던 예제예요. 그렇죠? 24m/s로 달리던 질량이 10톤인 화차가 질량이 똑같은 정지에 있는 다른 화차에 충돌을 했어요. 이거 앞에서 구해봤었죠. 그럼 속도는 절반이 됩니다. 그럼 운동에너지는 처음 운동에너지의 아마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4분의 1이네. 2분의 1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자꾸 요 식이 4분의 1이 나와서 4분의 1이라고 보는데 처음 운동 에너지의 2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들이 충돌하면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대개는 물체를 이제 찌그러뜨리는데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또 변환이 됐겠죠. 뭐 열이나 뭐 이런 형태로. 자, 그리고 7-6절에 가보시면 이제 반발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반발계수는, 자, 어떤 책에서는 이제 반발계수가 있는 책도 있고, 뭐 나오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반발계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경우 이제 벽에 충돌하는 경우, 충돌 전의 속도를 V1, 나중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반발계수는 마이너스 V1분의 V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걸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V1분의 V2F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상대 속도를 가지고 구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지금 벽이 멈춰 있으니까 그대로 구해도 되지만 상대 속도, 상대 운동을 하는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1I-V2I 그리고 V2I-V1 아니 V1F-V2F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됐어요. 순서가 본래는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V1I-V2I 충돌 전의 상대 속도 요거는 뭐예요? 충돌 후의 상대 속도를 구한 겁니다. 이 크기의 비율만 구하면 반발 계수가 되는데 이거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앞에서처럼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또 반발 계수는 속도에 관련된 항이죠. 속도의 비율입니다. 충돌 전의 속도, 충돌 후의 속도인데 전분의 후죠. 전의 속도에 대해서 후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 상대 속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완전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 반발 계수가 1이 되는 거고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아예 0이 되겠죠. 나중에 같이 붙어서 가니까 이 상대 속도가 아예 0이 될 테고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 사이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한미일 야구 공인구의 규격 비교인데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중량도 다르죠. 142에서 148g, 일본의 경우에는 147, 미국은 143.9 이렇게 질량도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질량의 범위가 좀 넓으네요. 예. 반발 계수를 보면 0.41, 0.42 정도, 일본은 0.42 이상, 미국은 0.42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씩은 다르네요. 그렇죠? 약간씩은 다른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가끔 야구 중계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하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그 공이 좀 다르고 사실 배트가 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선수들의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걸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그런 멘트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7-8로 가서 튀어오르는 공에 대해서 반발 계수를 생각하는데 이건 지구 바닥에 땅바닥에 관한 또는 좀 멈춰있는 물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속력의 비율이 곧 반발 계수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발 계수를 보시면 지구는 멈춰있기 때문에 지구의 속도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V분의 V, V1I분의 V1F가 되는데 속도의 비율은 이 높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바닥에서 반발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로 바뀔 테니까 이 높이를 가지고 속도의 비율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뭐 이거의 속력을 굳이 측정할 필요는 없고 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할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높이의 비율을 가지고 구하는데 V는 루트 EGH가 되잖아요. 그래서 V1분의 V1F는 EGH분의 EGH 프라임이 돼서 처음 높이분의 나중 높이의 비율의 루트 값을 씌운 이런 형태로 반발 계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발 계수는 물질 사이의 매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운동 속도하고는 무관하죠. 속도의 비율인 거지 속도 자체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0.8이 계속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튕겨질 때도 또 0.8배의 속도로 감소하고 또 한 번 튕겨질 때도 0.8배의 속도로 계속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로 구해보면 나중 높이까지 또는 나중 속도까지 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 7-7절로 가서 2, 3차원에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1차원 운동 직선상에서 두물체의 정면 충돌만 살펴봤는데 7-7절은 2차원 충돌, 그래서 당구공이 비껴맞는 충돌을 한다거나 또는 3차원의 경우 우리가 X, Y, Z 쪽으로 다 분해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던 M2에 M1이 다가와서 충돌하는데 이게 정면 충돌이 아니라 약간 비껴맞는 충돌의 경우에는 본래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M1이 움직이던 방향을 기준으로 이걸 X축으로 뒀을 때 M1의 방향 세타, M2의 진행 방향 파이 이렇게 이제 각을 두시고 얘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되고 탄성 충돌이라면 운동 에너지 보존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인데 7-20번씩은 요거는 이제 코사인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X축 방향의 운동량이에요. 충돌 전에 X축 방향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 X축 방향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고 충돌 전에 Y축 방향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에 Y축 방향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2차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성분별로 분해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Y축 성분을 아예 0으로 둘 수 있어요. 얘가 본래 움직이는 걸 우리가 X축으로 잡으면 Y축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았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 제로, 충돌 후에도 제로여야 되는데 이 합이 제로라는 얘기죠.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V1F, V2F는 이제 크기만 대입을 하는 거겠죠.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걸 2번을 21번씩으로부터 20번씩 요것도 이제 풀어내거나 두 개를 연립해서 또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22번씩은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는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22번씩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비탄성 충돌에는 20번, 21번씩만 적용이 되겠죠. 요거에서 풀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또는 미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당구장 그림, 당구공 그림이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으로 여기는 세타1, 세타2 이렇게 각을 정했네요.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M1만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운동량은 오른쪽 성분이 되겠습니다.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오른쪽 성분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의 Y축, 얘의 Y축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 요거의 오른쪽 성분, 요거의 오른쪽 성분을 두 개 더하면 얘와 같아지게 되는데 굳이 오른쪽 성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두 개를 더하더라도 당연히 이거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입자의 나중 운동량 P1', P2'을 더하면 처음 운동량 P1하고 같아질 거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확인한 거죠. 충돌 전에 입자의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고 충돌 후에 입자의 운동량 두 개 벡터 합을 해서 구해서 더해보면 그 크기가 방향이 둘 다 거의 다 같은 이런 형태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 탄성 충돌의 경우에 그런 거고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더라도 운동량 합은 처음과 같아지는 거죠. 단 운동 에너지는 같아지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예제 7-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자동차, 하나는 승용차, 하나는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빠르게 초속 20m, 이거는 초속 25m니까 이런 사고가 만약에 났다면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저속으로 운행하라.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로마다 저속하시오 또는 속도 감속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충돌을 하는데 하나로 결합이 됐어요. 그럼 이런 충돌은 완전 비탄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갔을 때 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구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는 X 하나는 Y 방향인데 충돌 후에도 X 성분 Y 성분 분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X 성분은 요거의 운동량과 같아야 되고 Y 성분은 요 놈의 운동량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이걸 거꾸로 이제 역산해서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는데도 이런 문제를 풀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운동량 이렇게 이제 1번, Y축 방향의 운동량 2번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운동량은 이걸 이제 X축으로 잡으면 이 승용차의 운동량이 그대로 X축 방향의 운동량이 되는 거고 화물차의 운동량이 그대로 다 Y축 방향의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둘이 결합한 거 있죠. 그럼 M1 더하기 M2라고 쓰면 되겠죠. 이 결합한 거에 X성분, Y성분, 즉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을 다 이렇게 분해해서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가 돼서 이 각도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M1V1I분의 M2V2I는 이건 바로 X성분의 Y성분. 그래서 충돌 후에도 그게 그대로 X성분의 성분분의 Y성분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식의 좌변은 충돌 전에 요거는 충돌 후에 둘이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속도만 가지겠죠. VF 같겠죠. VF의 코사인 성분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X 성분 여기 이제 나중 Y 성분의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코사인 사인 다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분해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탄젠트 세타까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64.4도가 나와서 이게 좀 크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얘는 무겁기도 하면서 속도까지 크니까 Y축 방향의 성분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나중 속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7-8점 이제 얘기가 바뀌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충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량 중심 문제가 되는데 이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별도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질량 중심 그랬습니다. 그래서 center of mass로 우리가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질량 중심의 개념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사람이 또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각각의 이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체의 경우에는 항상 하나의 질점과 같이 하나의 점과 같이 운동하는 특별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질량 중심이라고 하죠. 물체 전체의 질량 중심점으로 전체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점입자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점을 우리는 질량 중심점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무게 중심하고 사실은 같아요. 무게 중심은 중력에 대한 중심인데 질량이 같으면 질량 분포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각 부분의 질량의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무게잖아요. 그래서 질량에 대한 중심을 구하면 G만 곱해주면 중력에 대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구와 같이 균일한 중력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질량 중심과 중력 무게 중심이 동일한 그런 형태로 항상 나오게 되겠죠. 자, 2개 또는 3개의 입자로 구성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두 입자에 대해서 책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26번 그림을 보시면 일단 원점을 하나 정합시다. 원점을 정해서 M1까지의 좌표를 X1이라고 할까요? X1 그리고 M2까지의 좌표를 X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좌표는 원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좌표 값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이때의 무게중심, 질량중심 XCM은 전체 질량, M1의 질량 더하기 M2의 질량분의 각각의 MX를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MX, MX. 1번 물체의 MX, 질량 곱하기 위치, 질량 곱하기 위치 이렇게 이제 곱해서 요 값을 구하면 이게 바로 질량중심의 좌표가 나오는 건데 질량중심의 좌표 값은 원점을 어디를 잡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량 중심은 그 질량 중심의 위치는
좌표랑 무관하죠. 그냥 M1과 M2 사이에 어떤 점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요 점은, 요 위치는 원점을 다르게 잡는다고 해서 이 위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위치의 좌표가 변할지언정, 좌표는 변하죠. 좌표는 변하지만 그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두 물체 사이의 질량 중심은 그 사이 어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점의 좌표 XCM은 원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죠. 값이 다른 거죠. 값이. 그 위치는 그대로 어떤 한 위치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입자의 좌표를 또는 원점을 미리 설정을 해줘야지만 좌표 값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똑같은 그림인데 1번 입자의 위치, 2번 입자의 위치 가지고 질량 중심을 구해 보는 겁니다. 식이 똑같아요. 그냥 중복이 돼 있습니다. 안 봐도 되겠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3차원 입자인 경우인데 3차원 입자는 x, y, z까지 더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차원의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예, 2차원의 경우에는 x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2차원은 이제 y좌표까지 있겠죠. 이건 2차원이고 1차원 직선상에서 그러고 2차원 상에서 분포가 있다면 2차원에 대한 y좌표의 질량 중심도 구해볼 수 있겠고 입체라면 3차원의 경우에는 x, y, y, z까지 다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RCM이라고 하자면 어쨌든 기본 형태는 다 동일하게 각각의 입자들의 질량의 합, 즉 전체 질량이죠. 전체 질량. 그리고 각 입자의 MX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서메이션으로 표현한 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질량분의 각 입자의 M1, MX인데 이게 이제 X, Y, Z축까지 3차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MI, RI로 일반화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속적인 질량 분포를 갖는 경우 이 입자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정수배, 자연수계로 있는 경우에는 패처럼 시그마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자가 이제 연속체인 경우 질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죠. 그러면 미소 입자로 우리가 좀 미분해서 봐야겠고 미분한 걸 다 더해줘야 되니까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m분의 1, 즉 전체 질량분의 1 곱하기 각 미소 질점의 위치 dm 곱하기 x 또는 xdm이죠. 이걸 적분해서 xcm을 구하는 거고 y나 z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에 대한 식 전체 질량분의 dmx의 인테그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세 개 입자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세 입자니까 각각의 입자의 질량을 전체 다 더하는데 질량이 다 똑같다고 해요. 그럼 3m이 되겠죠? 각각 입자의 m1x1, m2x2, mx3까지 다 구해줬더니 3.5라는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대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데 이건 연속체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질량 중심을 구할 때 왼쪽 끝을 원점으로 일단 잡고, 맞죠? 왼쪽 끝을 각각의 질량의 미소 질량 dm을 구하는데 밀도를 알고 있어요. 밀도는 이제 길이분의 질량이 되겠죠. L분의 m이라고 하는 람다예요. 람다. 그걸 이제 람다로 표현한 거예요. 람다는 L분의 m입니다. 그래서 길이에 대한 선 질량 밀도죠. 길이 질량 밀도 또는 선 질량 밀도 람다로 표현했을 때 이 dm은 람다 dx가 돼요. 그럼 람다 dx 곱하기 각각의 좌표, 그러면 그냥 x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람다 dx 이걸 적분해 주면 되는데 그럼 적분 변수가 x잖아요. 그러면 x의 구간을 정해야겠죠. 0부터 l까지로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l까지 정하고 요거를 이렇게 xdm 즉 x 곱하기 람다 dx를 적분해줘서 m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과식이 2분의 1 나오는데 2분의 1 l이죠. 즉 길이가 l인 막대의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면 당연히 정가운데 정중심 그 위치가 질량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좀 구해 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다 구해보고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PDF로 직접 풀어서 이거를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찍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혼자 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각 문제마다 힌트 또는 일부 풀이 과정을 또는 전체의 풀이 과정을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잘 정리해서 답까지 깨끗하게 정리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 발, 네 발 이거 안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슈퍼맨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슈퍼맨 문제가 나왔는데 빗발치는 총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을 가슴으로 받아요. 그죠? 1분 동안 자동소총이 8g의 총알을 400m/s의 속력으로 150발 발사합니다. 초당 거의 2발 이상이네요. 넓이가 0.75제곱미터인 슈퍼맨의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총알이 다다닥 박히는 거예요. 자, 충돌하는데 슈퍼맨이니까 총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총알이 정면으로 탄성 충돌해서 튕겨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슈퍼맨의 가슴에 가해진 평균 힘을 구하라. 그래서 평균 힘 구할 때는 충격량을 구해주고 이 충격량을 우리가 그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 평균 충돌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충격량이 되는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1분 동안 생각하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1분이죠. 그럼 F 곱하기 델타 T 즉 120초가 되겠죠. 120 이렇게 단위는 생략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20초 동안에 150발이 발사가 돼서 150개가 박혔다가 충돌했다가 튀어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델타 P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M 곱하기 델타 V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150발이 됐으니까 곱하기 150 이렇게 돼야겠죠. 요 M은 이제 한 개의 질량 총알 한 개만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속도가 초속 400m의 속도로 왔다가 맞고 튀어나가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800이 돼야겠죠. 나중 400 처음 마이너스 400 빼주면 그 크기에 이제 8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V를 800으로 써주고 질량은 0.008 이게 8g이니까 0.08g이 아니라 0.008g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킬로그램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F를 계산해 보면 F는 델타 T 즉 120분의 0.008 곱하기 800 곱하기 150 해주면 이게 한 개의 평균 충돌 힘이 되겠죠. 네,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밑에는 120을 그냥 쓰고 위에는 8 곱하기 15 이렇게 또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0 3개 없애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단위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 나오겠죠.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9번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다 풀었네요. 풀다 보니까. 자, 11번 문제도 보면 11번 문제는 초속 20m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가 두 개의 조각 A, B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분리가 되죠. 이때 B가 A에 대해서 초속 12m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분리되어 날아갔다. 분열된 후 A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봐야겠습니다. 자, A가 일단 이렇게 A가 4kg, 이게 A가 아니라 4kg의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두 개로 분열이 되는데, 이게 이제 2차원 분열이 아니라 1차원상에서 직선상에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분열이 돼요. 이때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자면 B는 A에 대해서 12m/s, 이걸 B라고 하자면 12m/s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A는 왼쪽으로 날아간다 할까요? 뭐 왼쪽이나 어느 방향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거를 반대 방향이라고 분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VA, 얘는 VB라고 이렇게 쓰자고요. VB는 오른쪽으로 12, VA는 왼쪽으로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질량에 대해서는 1kg, 3kg이죠. 얘는 1kg, 요거는 이제 3kg 이렇게 돼요. 근데 잘 보시면 B가 A에 대해서 12m/s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실제로 12가 아니라 A보다 12가 큰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10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고 이게 주의해 줘야겠네요. VA 더하기 12 이렇게 써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상대 속도가 되니까 그렇죠? A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A가 이제 왼쪽으로 간다면 B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줘야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죠. 그래서 이 4kg이 처음 속도 20m/s로 오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을 구해보면 4 곱하기 20이니까 80이 돼야겠죠. 그럼 나중 상태의 운동량은 자 1kg은 왼쪽인데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1kg 곱하기 VA 이게 운동량이 돼야겠고 B는 3kg 곱하기 VB는 VA 더하기 12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VA에 대해서 4VA 더하기 36이 돼야겠죠.
그럼 VA 계산해 보면 VA는 4분의 50, 4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VB는 얼마가 되겠어요? VB는 11 더하기 12가 되니까 23m/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운동량을 다시 한번 구해보는데요. 이거 운동량 구해보면 M1 곱하기 A 하면 11 나오고 3 곱하기 VA 더하기 12 해주면 20, VA가 11이니까 여기 11, 여기 11, 11이죠. 그럼 23이잖아요. 23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더하면 23 더하면 69가 돼서 80이 나오죠. 그래서 운동량이 당연히 보존되는 걸 우리가 이제 역산해서도 이렇게 검산해서도 구해볼 수 있어요. VA의 속도는 초속 11m, VB의 속도는 초속 23m.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속력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11m/s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해서 분리의 문제도 당연히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영화로 필름으로 찍었다면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게 하나가 가서 분리된 영상인지 두 개가 와서 결합돼서 하나로 가는 건지 구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타당하기 때문에. 자, 18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 1kg, 1kg인 세 개의 물체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개의 구 A와 B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정지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1kg이 초속 2m로 와서 B하고 충돌하는데 정면 탄성 충돌합니다. 모든 충돌은 탄성 충돌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럼 B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A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C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B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A와 충돌해서 A도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모든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로 가정하고 B와 C의 속도를 다 구해보자. 근데 B, C, A까지 다 구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전체 문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 두 개만 제가 구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B와 A 사이의 그 충돌도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죠. 여기에다 P 보존, 운동량 보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두자고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C의 경우 1kg이 왼쪽 마이너스 2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고, 충돌 전, 충돌 후의 운동량을 보자면 B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모르고 C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몰라요. 그래서 C의 속도를 VC라고 하자고요. C의 속도를 VC 곱하기 1, C는 1kg이니까 더하기, 그런데 B의 속도는 이게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이 상대 속도 개념을 적용해 보면 지금 충돌 전의 상대 속도가 초속 2m잖아요. 그러니까 B는 이 나중 C의 속도보다 2m/s가 더 빠르게 운동해 줘야 됩니다. 왼쪽으로 2m/s 더 빠르게. 그러면 VC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런데 질량이 또 1kg이니까 얘도 그대로 1 곱하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B가 되겠죠. B의 운동량, C의 운동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충돌 전에는 당연히 C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다. 이걸 좀 잘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2는 여기 2 VC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VC는 얼마가 돼야 돼요? VC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C는 충돌 후에 정지하는 거죠. C는 충돌 후 정지. 그럼 B만 움직이겠죠? 그럼 VB는 바로 요게 VB잖아요. 그렇죠? B의 속도.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왼쪽으로 2m/s로 그대로 역시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한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면서 운동량도 보존돼야 되는데 질량이 같은 물체의 충돌의 경우에는 하나의 물체가 멈췄다가 다른 물체가 이동하는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슬이 질량이 똑같은데 하나가 와서 탄성 충돌했어요. 그럼 그 놈 멈추고 다른 놈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속력으로. 그럼 계산해 보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여기 BA 사이에는 질량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걸 B라고 두고 C를 B라고 두고 B를 A로 두면 이런 식의 이제 질량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래서 A에서 B까지 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가 되는데 질량이 1.8톤인 트럭이 초속 15m/s로 동쪽으로 달리고 질량이 900kg인 승용차는 왼쪽으로 이렇게 달리다가 충돌을 하는데 뒤엉킨 차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합했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완전 비탄성. 완전 비탄성 충돌로 해석하자. 그러면 전체 질량 하나만 나오겠죠. M1 더하기 M2 VF는 운동량 M1 V1I 더하기 M2 V2I 이런 식에 의해서 나중속도 VF를 구할 수 있고 각각 차의 속도 변화는 뭐예요?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속도는 둘 다 똑같으니까 VF-V1I 하면 1번 자동차의 이 운동 속도 변화, 그렇죠? 1번 물체의 속도 변화, 2번 물체의 속도 변화는 VF-V2I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각각의 운동 에너지 다 존재하겠죠. 충돌 후에 전체 운동 에너지 존재하겠죠. 이 차이를 구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9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식만 잘 구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연습 문제 7-22는 이제 문제의 해설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 예제에서 봤던 반발계수 문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관지어서 풀어보시고 예제 26번 이 연습 문제의 경우에는 2차원 충돌이죠. 그래서 VA에 요거 이제 VA인데 요거에 X 방향, Y 방향이 있겠고 VB도 X 방향, Y 방향이 다 있을 텐데 요 Y 방향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그리고 각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코사인 60도, 사인 60도,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다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X축 방향의 운동량 보존돼야 되고 Y축 방향의 운동량 보존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60도, 90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60도, 30도, 그럼 90도가 되죠. 90도가 되면 요 운동량과 요 운동량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직각해서 이렇게 또한 요 대각선이 곧 처음 운동량과 같아져야 되는데 이 크기를 보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두 개를 제곱해서 루트 해주면 당연히 요 크기가 나와줘야겠죠. 이게 이렇게 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장 길지만 7장의 내용을 좀 끝내봤는데 길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정도였어요.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 정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이 된다는 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충돌을 두 가지 충돌로 좀 나눠봤습니다.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나눠서 각각의 탄성 충돌의 개념인 운동 에너지 보존식까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미지수를 구해내는 과정이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질량 중심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이제 2차원 충돌이기 때문에 2차원 충돌은 이제 차원 확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더해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7장 정리해보고 우리 다음 주 강의 또 계속 나갈 텐데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꼭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의가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너무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불만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빨리 나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힘들 테고 이 정도로만 따라와 주셔도 여러분 전공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진도가 그렇게 느린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